지난 시간에는 내부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상태함수면 굉장히 편리했죠. 상태함수란 연력학적계의 상태를 정해주는 변수, 부피, 온도, 압력만의 함수인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상태함수가 변하다가 상태가 전과 같은 상태로 되면 상태함수의 값도 같은 값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 또 하나는 볼츠만의 엔트로피였습니다.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는 온도와 열량으로 정의가 됐었죠. 그런데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그 상태의 수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태의 수로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려면 먼저 상태의 수,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상태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지우스 엔트로피와 볼츠만 엔트로피를 한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클라우지우스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으로 주어져 있고 절대 온도가 T인 연력학제에 Q가 들어오면 엔트로피가 T분의 Q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오메가 2는 그 연력학적 계의 내부 에너지가 2일 때 그 연력학적 계의 이 상태의 수였습니다. 그 상태의 수의 로그를 취하는 것인데, 이 상태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크니까 에너지가 조금만 변해도 상태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빨리 변하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이 균리가 높이 올라가는 게 로그를 취하면 서서히 변하는 걸로 되죠. 그래서 그렇게 로그를 취해 가지고 이제 엔트로피를 정의했는데,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이 로그를 취하는 게 또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2인 연력학적 계가 존재할 수 있는 상태의 수가 오메가 2면, 여기서 2는 내부 에너지, 오메가는 상태 수,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가 이렇게 정의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볼츠만은 엔트로피를 정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또 볼츠만인데, 볼츠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물리학자로 통계역학의 기본 개념을 수립한 아주 통계역학의 원조와 같은 사람이죠. 빈 대학, 오스트리아의 이 대학인 빈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 독일의 여러 대학의 교수를 하고 나서 다시 빈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대학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물리학과 철학에 대한 교양 강연, 꼭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 대한 교양 강연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그런데 볼츠만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울증이 걸리기도 했지만 볼츠만이 통계역학을 만들었는데, 그 통계역학이 사람들로부터 크게 이제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볼츠만이 이제 죽고 난 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볼츠만의 그 이론들이 확인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력학적 계를 이제 다뤄가지고 볼츠만의 엔트로피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연력학적 계를 다루냐면, 딱 그 연력학적 계가 하나 있으면 그 연력학적 계는 외부에서부터,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또 연력학적 계는 무수히 많은 구성입자들의 모임이죠. 그 구성입자들도 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고, 구성입자의 수도 고정이 되고 내부 에너지도 고정이 된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D번째 강의에서 A, B, C, D 네 번째 강의에서 이 연력학적 계를 구분하는 거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적 계의 대상은 무질서한 운동을 하는 무수히 많은 구성 입자들이 대상인데, 그 대상들이 외부와 상호작용,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주고받는 방법은 열과 일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이런 거를 우리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고립계, 닫힌 게, 열린 게. 그랬을 때 이걸 나누는 기준은 바로 뭐냐면, 우리 입자들이 어떠냐, 구성 입자들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래서 구성 입자가 출입하느냐 안 하느냐. 고립계는 어떻겠습니까? 출입하지 않겠죠. 닫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출입하지 않겠죠. 열린 계는 구성 입자도 출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고립계는 상호작용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닫힌 개는 어떻습니까? 닫혀 있지만 외부와 에너지는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에너지가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개는 어떻습니까? 열린 개는 자유롭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고립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츠만의 엔트로피와 이제 상태의 수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우리 대상은 지금 고립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서 열과 일을 교환하지 않고 또 물론 입자의 수도, 구성 입자의 수도 바뀌지 않는 그런 연력학적계를 이제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외부하고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될 때 엔트로피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때 오메가 2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부 에너지가 2인 연력학적계가 존재할 수 있는 상태의 수고, 이 K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KB는 볼츠만 상수라고 불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온도를 정의할 때 KB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하고, 열 에너지를 정의할 때도 KB 가지고 정의했죠. 이건 바로 환산인자다. 전에 온도라고 하는 게 에너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줄 모르고, 온도는 온도의 단위가 따로 있었고 에너지는 에너지 단위가 따로 있었는데, 온도의 단위를 에너지의 단위로 환산해주는 인자가 바로 볼츠만 상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상태의 수, 어떤 시스템, 어떤 연력학적 계의 상태의 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간단히 토이 모델을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토이 모델은 뭐냐면 실제로 있는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토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가정을 하냐면, 연력학적 계는 지금 입자의 수가 딱 3개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연력학적 계는 입자가 무수히 많아야 되죠. 근데 이제 딱 3개만 있는데, 그 입자 3개도 구분되지 않는, 그래서 A와 B와 C가 구분되지 않고 그냥 입자 3개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바꿔놔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입자가 3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자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정수로, 자연수로 표시된다고 하겠어요. 0이 아닌 자연수로 1, 2, 3, 4, 5, 6, 7 이런 값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3개가 가질 수 있는 입자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게 뭐겠습니까? 0이 아닌 거니까 입자 3개가 1씩은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는 3이 되겠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3인 상태는 입자들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밖에 없겠어요? 111 이거밖에 없죠. 이거는 지금 서로 바꾸더라도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아래서 이 에너지가 3일 수 있는 상태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메가 2는 뭐가 돼요? 오메가 2가 3일 거는 딱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상태의 이 엔트로피는 뭐가 되겠습니까? 엔트로피는 KB 로그 이제 오메가 2인데, 오메가 2가 1이니까 오메가 1은 뭡니까? 0이죠.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2가 5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5라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상태를 하나씩 다 만드는데, 가장 앞에서부터 순서를 좀 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거는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도 1, 두 번째 것도 1, 그 다음에는 3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것도 1, 그 다음에는 2를 가지면 그 다음에는 2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거가 이제 여기 3 가지면 5가 안 되니까, 이제 첫 번째 거 2를 갖다 2로 바꿀 것 같으면 요 두 번째 건 더 이제 작은 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5를 가질 수 있고, 5를 갖고 그 다음에 입자들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5인 상태에서는 2다. 그러면 에너지를 좀 크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10일 때는 어떤지 보겠어요. 에너지가 10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18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127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136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145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15 하면 그 다음에 4가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118, 127, 136, 145, 그
다음에 요 앞에 거 하나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226, 235, 그 다음에 244 한 다음에 맨 앞에 걸 늘려야 되죠. 그러면 334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못 만들죠. 그래서 요거 세니까 전부에서 몇 개가 됩니까? 8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3일 때는 1개, 5일 때는 2개. 그런데 10일 때는 갑자기 푹 늘었습니다. 8개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한번 15일 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15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1, 13, 12, 12, 13, 11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쭉 했더니 마지막 거가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3, 5, 5 하면 15인데 15인데 5, 5, 5 다 세 개가 다 5, 5 하면 15인데 그러면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요거 전부에서 몇 가지가 됩니까? 요거 봤더니 3, 6, 18, 1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에서 10일 때는 2에서 8이 됐는데 10에서 15일 때는 8에서 19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기로 하겠어요. 한 번만 더 하면 20일 때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20일 때는 이제 11, 18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차근차근 늘려 나가니까 맨 끝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6 쭉쭉쭉 돼가지고 677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딱 20인데 그 다음에 요거 7로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요게 마지막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요건 전부에서 세니까 몇 가지입니까? 33가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죠. 에너지가 커지면. 여기 에너지는 25짜리도 또 하고 싶지만 25짜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모자라겠죠. 그런데 이 정도 해가지고도 우리 에너지가 얼마일 때 상태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생각은 들어왔죠. 그게 먼저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태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상태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여기서 뭐만 봤습니까? 1, 3, 5, 15, 20만 봤죠. 요것을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떻겠습니까? 입자가 딱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입자가 10의 23승계 월몰의 기체다라고 하면 거기에 10의 23승계가 있죠. 그리고 에너지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조금만 변하더라도 상태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많이 변한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수가 많으면 주어진 내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수는 더 많다.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하면 상태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입자의 수가 많으면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의 수는 더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입자의 수 n이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가질 때 상태의 수는 훨씬 더 급격히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이 모델을 해가지고 우리 뭘 알았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상태의 수는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 상태의 수의 이런 성질을 열현상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사실은 이 상태의 수가 무엇에 적용이 되냐면 상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태가 존재할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데 바로 이 상태의 수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두 연력학적계가 있는데 지금 연력학적계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그건 사실은 그 연력학적계 하나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그 고립된 연력학적계가 있으면 그 연력학적계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태의 수도 또 변하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관심을 가지려면 연력학적계의 어떤 뭔가를 보려면 두 연력학적계가 열적 평형을 이루는 확률은 조건은 무엇이 될까 하는 거 우리가 알아봐야지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연력학의 여러 법칙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고 거기서부터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그런 이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제 연력학적계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연력학적계는 외부와 일과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고 입자도 교환하지 않는 고립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고립계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연력학적계를 상호작용하고 그 전체 연력학적계는 이제 고립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A1이라는 연력학적계가 있고 거기에는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E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A2라는 연력학적계는 내부 에너지가 E2인 이런 연력학적계가 있는데, 이건 서로 서로 접촉이 돼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상호작용한다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에너지가 지나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에너지가 가고 하죠. 근데 연력학적계는 결국은 한참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적 평형을 이루죠. 그러면 열적 평형을 이룰 때는 여기서 이 전체의 내부 에너지 E1 더하기 E2는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그랬을 때 E1과 E2가 어떻게 정해지면 열적 평형을 이룰까 하는 그런 이제 조건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전체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은 고립계, 입자도 딱 정해져 있고 입자의 수도 정해져 있고 내부 에너지도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고립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A1 더하기 A2로 되는 전체 큰 고립계의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E1 더하기 E2, 이건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려고 하냐면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는 그 상태의 수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법칙을 하나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그걸 우리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합의 법칙과 고비의 법칙이 있는데, 합의 법칙 어디션 룰은 뭐냐면 두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배타적일 때, 다시 말하면 두 사건이 동시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그 두 사건이 각각 일어날 전체 경우의 수는 각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게 합법칙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곱법칙이 있는데 멀티플리케이션 룰, 이건 두 사건이 독립적으로 일어날 때, 서로 상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때, 그럴 때 각 사건이,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날 확률은, 일어날 경우의 수는 각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지금 A1과 A2를 이렇게 했을 때 A1의 경우의 수하고 A2의 경우의 수가 있었죠. 그러면 A1과 A2가 동시에 있을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합법칙을 적용하겠습니까? 곱법칙을 적용하겠습니까? 곱법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A1과 A2로 된 전체 A 시스템에 대해서 상태의 수를 하는데, 먼저 A1의 상태의 수가 오메가1 E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2의 상태의 수는 어떻게 되면 오메가2 E2인데, E2도 E1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E1 더하기 E2는 일정이니까 E1에서 E1을 빼면 그게 E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2의 상태의 수는 오메가2 E 빼기 E1. 그래서 E1 하나만 보고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보려면 좀 복잡한데, E1과 E2는 서로 독립이 아니죠. E1이 커지면 E2는 작아지고, E1이 작아지면 E2는 커지니까 이 하나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결정하면 E2는 E1 빼기 E1, E 빼기 E1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는 A1 더하기 A2의 에너지가 2인 그런 상태의 수. 그래서 여기 A1은 E1이고 A2는 E2인 그런 상태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2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고배 법칙을 적용해야 되죠. 오메가1 E1 곱하기 오메가2 E2인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오메가1 E1 그 다음에 오메가2 E 빼기 E1. 그래서 요 우변은 전체적으로 무엇에만 의존합니까? 요 E는 안 변하니까 E1에만 의존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확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같으면 확률도 같다.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에 대한 조건이 똑같으면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죠.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the principle of equal a priori probabilities. 그래서 어떤 상태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여러 상태가 일어날 조건이 전부 다 같으면 각 상태가 일어날 확률은 전부 다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히 잘 알고 있는 예로 이렇게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을 때, 주사위에서 1, 2, 3, 4, 5, 6 요거 중에 어떤 하나가 나올 확률이 어떤 게 제일 높겠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조건이 정육면체에다가 이렇게 그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니까 조건이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주사위를 어느 한 구퉁이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든다거나 하면은 이제 조건이 달라지죠. 그렇지만 조건이 똑같으면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은 똑같다.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올 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1이 제일 작은 거죠. 그리고 6, 6이 제일 큰 거니까 이렇게 전부 해서 11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2나 3이나 4나 5나 6이나 7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확률이 전부 다 같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은 거 우리가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위 2개를 던졌더니 1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둘이 1, 1 이렇게 나오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3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1, 2, 2,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4가 나올 확률은 뭐가 있습니까? 1, 3, 2, 3,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5가 나올 확률은 4가지가 있고 6이 나올 확률은 5가지가 있고 7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6가지가 있는데 8이 나올 확률은 어떠냐? 이때부터 다시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제 가장 큰 숫자인 12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 6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몇 가지가 되냐면 전부 해서 36가지가 되는데 요거 하나하나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확률이 조건이 똑같으니까 확률이 똑같겠습니다. 그런데 2가 나올 확률은 1가지밖에 없고 3이 나올 확률은 2가지가 있으니까 요 3이 나올 확률이 2배가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2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1이고 3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3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열역학적계가 열적 평형을 이룰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뭘 이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오메가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상태의 수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상태의 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A라는 전체의 고립계는 A1과 A2가 더해서 되는 것이고 이 전체의 에너지는 2고 A1의 에너지가 E1일 상태의 수, 이게 바로 오메가 E1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메가 E1이었고 그래서 E1이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건 급격하게 증가했죠. 그리고 오메가 2는 이제 E2일 두 번째 A2가 에너지가 E2일 상태의 수인데 그 E2는 E 빼기 E1, 그러니까 E1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1이 증가하면 오메가2는 감소하겠습니다. 그래서 E1이 증가하면 오메가2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한 오메가 E1, 즉 오메가1과 오메가2를 곱한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E1이 증가하면 오메가1은 증가하고 오메가2는 감소하니까 두 개 곱해 놓은 건 어떻게 되냐면 E1이 처음에 증가할 때는 요 놈이 천천히 감소해서 같이 증가하겠지만 E1이 충분히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시 급격히 감소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메가 E1이 E1 값에 따라서 최대값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최대인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오메가의 상태 하나하나마다 전부 있을 확률이 똑같으니까 우리 가장 일어날 확률이 큰 거는 오메가 값이 가장 큰 E1 값이겠죠.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전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1 곱하기 오메가2 한 오메가를 이제 그 E1으로 이렇게 한다면 처음에 오메가 1만 보면 어떻습니까? E1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2는 어떻겠습니까? 오메가 2는 E1이 작으면 E2가 크죠. 그래서 큰 데서부터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E1이 증가하면 오메가 1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오메가 2는 E1이 증가하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고 요 두 개 이렇게 감소하는데 두 개를 곱해 놓은 건 어떻겠어요? 두 개를 곱해 놓은 거. 그래서 E1이 증가하면 두 개를 곱한 건 급격히 증가하다가 급격히 감소하죠. 그리고 이게 전체 오메가 수인데 이 오메가 수가 크면 클수록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오메가, 즉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곱한 걸 E1의 함수로 놨을 때 가장 큰 값, 요걸 갖다가 E1 틸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두 개가 여기서 이제 열적 평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열역학적계가 열적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찾는데 이처럼 상태의 수가 우리 이용이 될 수 있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의 수를 이용을 해서 물리량을 적당하게 설계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두 열역학적계가 평형이 되는 그런 이제 물리량을 우리 만들어내면 좋겠죠. 또 그 물리량이 상태함수가 된다면 또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상태의 수를 어떻게 기술을 하는 것인지 또 상태의 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태의 수를 알면은 그 확률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상태의 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이제 엔트로피를 정의하게 되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